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로나 4차 산업이 맞는 뉴노멀 제 책을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현재 식품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식품법에 대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한국과 미국에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지금 오렌지 카운티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비즈니스 애즈 미션, 일터 사역 등으로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출석하는 교회는 미국 부에나팍에 있는 CD 교회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권혁빈 목사님이고 현재 거기서 지역사회위원회에서 로컬 커뮤니티에 커뮤니티를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책을 쓰고 있는데 최근에는 코로나와 4차 산업이 만든 뉴노멀 작년 5월에 나왔고요. 작년 말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미래 공조고 요거는 작년이 12월 그리고 지금 3월 중순에 새로 쓴 책이 나옵니다. 포스트 코로나 호모 부스터가 온다. 그래서 지금 책을 중심으로 해서 3번에 걸쳐서 간단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온 지가 지금 1년이 넘었죠.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금방 끝나지 않을까 했던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있는 시점에 제가 지금 한국 출장 나와서 자가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고 지금 2주 시간인데 예전 같으면 한국에 출장 바로 나와서 일 보고 보통 뭐 일주일, 2주일 있다가 가는데 지금 격리가 있다 보니까 2주를 일단 격리 시간으로 보내야 되고 나머지 2주를 이제 일 보고 가는데 예전보다 2배의 경비와 시간을 들여서 출장을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의 영역과 또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영향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금방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현재도 지금 백신을 맞고 있는 시점이지만 종식이 된다 해도 과연 우리가 살던 그 전에 팬데믹 이전의 라이프로 갈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일부는 뭐 돌아가는 생활 양식도 있겠지만 이미 많은 부분들이 어, 우리 삶의 양식이 바뀌는 어떤 큰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사진은 영화 박하사탕에 나오는 사진인데 이 설경구 씨가 옛날 회상하면서 좋은 추억을 하면서 기차에 뛰어드는 장면이죠. 나 다시 돌아갈래. 굉장히 인상이 깊은 기억인데 여러분도 처음에 팬데믹 일어났을 때 이런 현실을 부정하는 그런 좀 자세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고 싶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현실을 인정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뀔 부분은 이미 바뀌었고, 그리고 제가 코로나 4차 산업이 만든 뉴노멀 작년 책을 3월에 집필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이미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어떤 사건이 갑자기 불쑥 나오는 사건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인간의 어떤 삶의 행태와 삶의 양식들 그리고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그런 것들이 하나의 좀 어떤 그 암처럼 그런 게 나오는 어떤 증상이 아니었나. 그리고 저희가 사는 지금 특히 이제 한국을 제가 출장을 많이 가는데 4차 산업혁명이 되게 눈에 가시적으로 많이 보여요. 그 미국 같은 경우는 4차 산업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는 않지만 한국에는 벌써 그 단어를 쓰고 있고 그런 어떤 인공지능이나 여러 가지 로봇,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삶에 도입이 되고 있죠. 사실 미국도 이미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4차 산업의 기술의 도래와 팬데믹이 만든 어떤 그런 요인들이 새로운 뉴노멀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제가 쓴 책의 주제이기도 하면서 가장 교회에 우리가 좀 이런 사실을 많이 인지하고 목사님들부터 해서 성도님들이 이것을 현실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새롭게 준비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 책도 쓰게 됐고 오늘 간단한 동영상을 제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 4차 산업시대의 뉴 엘리트라는 책이 있어요. 표트르 펠리스가 쓴 책인데 당신은 얼마나 4차 산업시대에 준비가 되셨습니까? 체크리스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다음에 14세 자녀가 창업한다면 지지해준다. 그다음에 뭐 대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되면 인생이 탄탄대로다. 사회 변화를 시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팀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헌신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 질문이 14개가 있는데 여기서 홀수는 올드 엘리트예요. 그리고 짝수는 뉴 엘리트. 4차 산업이 필요한 엘리트란 얘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좋은 대학 나와야지 성공한다 그러지만 지금은 특히 한국 뉴스 보니까 지방의 사립대들이 막 정원이 모자라서 문을 닫고 막 그런 사태가 속출을 하고 예전에는 이제 대학 4년을 공부를 하면 평생 뭐 2, 30년 먹고 살 그런 지식을 배워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대학에서 4년 공부한 거 가지고 나오면 이미 세상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식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에 들어가면 또 기업들도 신입 직원을 교육시키는데 상당한 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존의 대학 시스템보다는 우리가 즉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온라인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요새 뭐 100세, 120세까지 뭐 이렇게 살기 때문에 교육을 수시로 받아야 되는 평생 교육 개념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좋은 대학을 나와야 된다. 그거는 이제 점점 옛날 패러다임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일자리가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줄어듭니다. 2030년에 일자리 반이 준다고 옥스퍼드 연구팀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나와도 취직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 제 주변에 봐도 그렇고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직접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창업가나 그런 사회 혁신가들이 되지 않으면 점점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 공무원, 선호 직장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좀 덜한데 한국은 이게 유별나는 것 같아요. 사회 변화에 관심 있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나중에 챙겨 보시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4차 산업 시대에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래서 제가 짝수만 잠깐 읽어볼게요. 짝수가 이제 4차 산업이니까 창업하는데 지지해주고 사회 변화에 보람 느끼시고 좀 손해 보더라도 남을 위해 헌신하시고 미니멀리즘 지향하시고 항상 새로운 배움을 가지시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원칙을 만드는데 호감을 가지시고 다양한 커뮤니티에 참여한다. 이게 뭔가 4차 산업과 우리 다가올 미래에 좀 이런 짝수적인 요인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여겨 보셨다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책 서두에 쓴 게 위험사회와 불확실성의 세계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벌써 제가 이 책에 이런 사회학적인 내용을 많이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 이후에 뭐 미래학 서적이나 여러 서적에서 또 뭐 이런 단어들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울리 백이라는 사회학자가 위험사회라는 그런 단어로 현대 사회를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은 발전돼 있고 뭐 민주주의가 발전돼 있지만 항상 어떤 위험 요소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뭐 테러든 재난이든 국민위기든 마찬가지로 지금은 바우만도 엑시 사회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동적이고 항상 뭔가 상황이 새롭게 바뀔 수 있는 사회. 그래서 이거를 경영학에서는 뷰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volatile, uncertain, complex, ambiguous. 항상 휘발적이고 불확실하고 복잡하고 모호한 그런 사회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없고 어제가 내일 같지 않고 선형 사회가 아니고 비선형 사회. 항상 그런 사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강의하는 시점에서 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항상 그런 사회에 있고 비슷한 단어로 럽트라고 씁니다. 그래서 빠르게 변하고 unpredictable, paradoxical, tangle.
항상 꼬여 있고 역설적이고, 그러니까 딜레마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상황들. 예를 들면 코로나가 왔는데 사람들을 뭐 다 거리두기나 그런 거를 풀어주면 이게 사람들이 또 많이 죽겠죠. 반면에 또 너무 강하게 하면 경제가 또 죽고, 그래서 항상 그 동시에 택할 수 없는 그 딜레마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외줄타기, 눈을 가리고 있는 외줄타기 하는 그런 지금 신세인데, 블랙 스완의 저자 나심 탈레브, 행운에 속지 말라는 책도 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으로는 내일도 똑같은 해답을 찾는 게 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블랙 스완에 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고요. 자, 4차 산업의 도래. 사실 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뭐 방대한 내용이라 제가 뭐 따로 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뭐 생명공학, 나노, 뭐 드론 및 무인 자동차,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지금 접근해 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쇼핑하는 거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뭘 뭐 영화를 보는 거 다 알고리즘들이 이게 작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한국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보면 뭐 그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이제 감시하는데 엄청 뭐 인공지능이 전화를 해요. 그래서 지금 건강 상태 체크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앱으로 다운 받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우리 삶에 와 있고, 지금 이만큼 와 있는데 우리가 아직도 이제 못 느끼는 부분이 많은데, 이게 이제 2050년 되면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쓴 레이 커자이르라는 사람이 2050년이 되면 인공지능이 사람의 모든 면에서 능가할 그런 지점을 특이점이라고 하는데, 그때가 오면 그 뒤에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4차 산업이 팬데믹을 통해서 더 당겨져 왔습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하나 또 촉매제 역할을 하면서 모든 것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더 빨리 다가온 거죠. 전문가들은 5년에서 10년 기술의 그런 도입을 앞당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4차 산업이 옴으로써 먼저 이제 탈인간화 노동의 종말. 노동의 종말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제레미 레프킨이 쓴 미래학자가 쓴 책인데, 점점 인간들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육체 노동은 로봇가, 정신 노동은 AI가 이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제 대부분은 감소하는 일자리가 더 많을 것이다. 물론 새로 생긴 일자리도 더 있을 거예요. 컴퓨터 관련 뭐 일자리라든가 요즘 IT 쪽에 사람이 많이 모자라서 지금 한국에 난리던데. 자, 하지만 대부분은 육체 노동, 정신 노동까지 다 로봇과 AI가 차지하는 지금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는 2025년쯤에는 90% 단순 노무자가 다 로봇으로 대체될 거다. 그다음에 관리자 고소득도 한 50%는 대체될 거다. 그런 얘기 있고요. 지금 팬데믹 때문에 사람들 간에 접촉을 잘 못하니까 아예 닭 튀기는 치킨 로봇, 미국에서는 뭐 햄버거 패리 굽는 로봇,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인간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고 있고, 예전에는 어떤 뭐 그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노동이라는 인간의 요소가 필수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어떤 기업이나 생산 활동에 있어서 이제 그게 필수가 아닌 시점이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이 비대면, 언택트. 그래서 이제 재택근무함으로써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17년부터 컨설팅 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재택근무를 시작을 했어요. 평소에 그런 재택근무의 어떤 장점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는 뭐 직원이 있어도 직원도 재택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재택근무가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하고 남는 시간에는 제 취미 활동이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봉사 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 이제 재택근무가 보편화되어 있죠. 그리고
의식주. 이거는 제가 이제 코로나 와서 의식주 어떤 변화가 있나? 옷을 많이 안 사 입는 것 같아요. 집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참 의료계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다음에 식당 안 가고 집에서 많이 뭐 해 먹거나 시켜 먹죠. 그다음에 건강식 관련된 거 수요 증가하고, 주 보통 이제 상업용 부동산은 수요가 감소하죠. 보통 다 재택근무하는 회사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거주용 부동산은 계속 수요가 발생. 그래서 제가 사는 미국에 지금 집값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더 사람들이 집에 많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주용 부동산은 계속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도 요새 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서 사람이 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 IT 관련된 걸로 디지털화해서 그렇게 다 변신을 하고 있고, 사회 문화적으로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문화 예술 활동, 뭐 그다음에 사회적인 모임 그런 게 다 이제 비대면으로 많이 갔죠. 아마 이게 팬데믹이 백신이 맞아도 그런 어떤 모임 문화나 그런 것들은 아마 하이브리드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무조건 다 뭐 물리적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사정에 따라서 그 온라인으로 볼 분들은 또 줌으로 보든가 온라인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상의 현실의 현실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메타버스라 그래요. 이제 유니버스의 앞글자 메타를 집어넣어서, 그래서 가상현실, AR, VR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해서 이제 미팅을 하다 보면 그 안에 이제 접속해서 사람들이 가상현실에서 실제 옆에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고, 또 한국의 또 어린 학생들 보니까 제페토라는 또 그런 가상현실 그런 SNS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뭐 사교 활동도 하고 뭐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뭐 이제 그런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그다음에 방콕 경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집에 있다 보니까 차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는 점점 감소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율주행차가 수요가 늘고, 그래서 그게 어떤 자동차 산업에도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자동차 어떤 수요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집에서 하는 주로 그런 활동들이 집 반경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특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코로나 뭐 최근까지 수축 사회라는 이제 단어로 이제 일본을 보시면 지금 한 20년 동안 이제 장기 불황에 갔는데, 학자들 중에는 일부 이제 뭐 한국도 그렇고 이제 선진국들이 수축 사회에 들어갈 거라는 예측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뭐 기술이 발달로 생산성은 많이 증가하는데, 이게 그만큼 생산한 만큼 우리가 또 이거를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렇다고 소득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황으로 갈 이제 점점 그 경제가 어느 순간에 수축이 될 거다. 그래서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봐도 매년 떨어지고 있죠. 성장 동력이. 그래서 지금 이제 수축 사회, 인구, 특히 한국에는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인주의와 공동체. 지금 개인주의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각자 도생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굉장히 이제 혼자 사는 세대도 늘고, 그 다음에 자기 사는 게 어렵다 보니까 남한테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일단 나와 먼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반면에 또 이게 코로나로 오래 이제 집에 뭐 혼자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우울해지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공동체는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게 각각 파편에 되다 보니까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역할들을 특히 교회나 이런 종교 모임 같은 것들이 의미를 많이 가질 수 있는 큰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양극화 심화. 그래서 최근에 뭐 실제 경제는 그렇게 회복이 안 됐는데 엄청 뭐 부동산, 그 다음에 뭐 주식은 화랑세죠. 그래서 지금 케이스자 회복이 언제까지 갈지 많은 전문가들이 버블이긴 버블인데 이게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 거죠. 시한폭탄처럼. 그래서 이 양극화 심화 문제가 이게 큰 지금
하나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교회가 좀 더 지켜보고 거기서 낙오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탈중국화, 리쇼어링. 이게 한국 같은 경우는 모르는데 제가 오늘 뉴스 보니까 미국하고 일본은 굉장히 그 코로나 원래 이제 리쇼어링이 조금씩 증가했는데 코로나 때가 더 늘었더라고요. 근데 아직 한국은 뭐 중국하고 아직 관계가 좋기 때문에 근데 미국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다 중국에 있는 공장들 철수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팬데믹 동안 그런 현상이 이제 더 늘어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그 세계화가 예전에 코로나 전 트럼프 이전에는 세계화가 됐다가 트럼프가 그걸 막아섰고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도 국제 그 교류를 막아서는 하나의 또 요인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세계화가 지금 바이든으로 바뀌면서 다시 그런 세계화가 다시 될 건가 말 건가 그거는 또 퀘션이에요. 그래서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도시화의 불락. 이 부분은 지금 뉴욕 같은 경우는 그 사실 그 맨하탄의 공실률이 굉장히 크다고 해요. 그렇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서울은 뭐 방역되는 정도에 따라서 서울은 그래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뭐 그렇다고 서울이 공실화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또 나라마다 약간 좀 틀리지만 지금 시점에서 보니까 국가 간의 방역에 따라서 어떤 도시화가 이게 공백화가 되느냐 마느냐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의 방역 때문에 많이 이제 위상이 높아졌죠. 그리고 특히 이제 미국에 지금 뭐 50만 명 넘게 죽었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면서 어떤 미국이나 선진국에 대한 또 환상이 많이 깨어졌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나의 현상이고요. 그다음에 초연결 사회 4차 산업증 특징 중에 하나가 다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 효과 봐도 우리가 한 사람이 100명의 네트워크가 있다 그러면 5단계를 거치면 한국 5천만은 다 아는 사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게 전 세계가 다 알려면 거기에 또 몇 번 거치면 되고 그래서 다 연결돼 있는 거죠. SNS든 뭐든. 그만큼 어떤 뉴스 빠르게 전파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투자라든가 투기 뭐 그런 것들이 더 괴물처럼 이렇게 변동폭이 커지는 거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우리는 또 하나의 지구라는 큰 어떤 그 테두리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다 연결돼 있는 사회죠. 그다음에 빅데이터, 뭐 이런 코로나 때 모든 데이터나 움직임들이 다 지금 인공지능 통해서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고요. 감시 사회는 이게 이제 찬반이 있는데 이게 한국은 방역이 너무 잘 돼 있죠. 반면 개인 정보나 그런 것들은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또 미국은 개인 정보는 보호를 해주는데 이 개인의 자유 때문에 또 이런 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너무 또 허술하죠. 과연 우리가 이제 이런 방역을 위해서 사람들을 통제할 때 과연 그게 감시하는 체제에 들어갈 건가 말 건가? 중국은 제일 심하죠. 뭐 코로나 이전에도 뭐 CCTV로 얼굴 다 인식하고 지금은 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그렇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다가올.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소설 중에 1984에 보면 빅브라더 나오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미래의 그런 체계가 지금은 이게 이제 코로나라는 거를 명분으로 이런 감시 사회가 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플랫폼이 지배하는 사회다. 그래서 지금 이제 fortune 500에 나와 있는 기업들 대부분이 10년 전만 해도 없던 기업들이 많아요. 옛날엔 제조업 기업들이 있지만 지금 뭐 미국의 빵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뭐 구글, 뭐 애플 이런 회사들이 큰 회사로 지금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중심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우리 상과 모든 비즈니스 많이 이제 지배를 할 텐데 여기 그래프로 보면 내 어떤 이제 서울대 어떤 그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에 나온 자료인데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살고 있다면 플랫폼 소유주가 돈을 많이 벌죠. 그리고 그 밑에 플랫폼 스타, 거기 SNS 스타라든가 사람들, 그다음에 프리캐리아트.
이거는 이제 불완전한 노동자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 우버나 뭐 배달하는 우리 저기 비정규직들 있죠. 배달 딜리버리나 이런 하시는 분들. 근데 다 앱에서 다 이걸 하고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점점 또 시간이 가는 따라 이걸 다 인공지능이나 로봇들이 하고 그나마 일하던 프리캐리아트 사람들도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인공지능하고 플랫폼 소유주가 돈을 버는 세상.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다. 그다음에 점점 뭐 코로나 이전에도 탈종교화 현상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또 많이 메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빅데이터라든가 알고리즘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또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 인공지능을 신으로 믿는 종교도 생겼다가 뭐 없어졌다는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예전에는 뭐 어떤 종교든 마찬가지로 종교란 거는 결국 어떤 공간에 사람들 모이게 하고 어떤 그 공간에 모이다 보면 그것들이 이제 권력이 되는데 이제 지금은 다 그게 깨진 거죠. 그래서 공간 신앙의 한계가 왔고 또 하나는 이제 뭐 기독교든 무슨 종교든 간에 환경에 좀 덜 신경을 썼어요. 왜냐하면 개인 구원이라든가 뭐 내세에만 초점을 많이 맞췄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뭐 환경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환경과 어떤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고심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블루 때문에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졌다 그래요. 더 많아지고 또 우울증 호소하는 환자들이 뭐 크리스천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회가 좀 스마트하게 해결해서 좀 성도들이나 난 크리스천들도 같이 좀 이렇게 활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기후 위기, 이게 사실은 기후 위기란 게 눈에 띄게 이렇게 막 피부에 와닿지 않다가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개구리가 우리가 뭐 뜨거운 물에 넣고 있으면 처음엔 뜨뜻하고 좋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물이 끓어오르면 그때는 늦는 거죠. 그래서 환경 전문가들이 지금 뭐 온난화나 그런 거 따지면 거의 뭐 지구 멸망 시간이 12시라 그러면 지금 뭐 11시 뭐 50 몇 분이에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안 좋고, 최근 뉴스 보면 뭐 제가 사는 캘리포니아에 항상 가뭄과 산불 나고, 지금 동부에 뭐 한파 와가지고 안 오던 뭐 텍사스에도 눈 오고 막 난리죠.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여기 와보니까 뭐 지금 미세먼지가 아직도 이렇게 막 날씨가 흐린 줄 알았는데 이게 날씨가 그냥 뿌옇더라고, 미세먼지.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표 보면 온도 상승에 따른 어떤 환경적인 여파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 환경 온도를 1.5도 이내로 줄지 않으면 지구 멸망한다. 그게 뭐 한 2045년, 2050년 그렇게 얘기도 많이 하는데, 지금은 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가 지금 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국제적으로도 좀 이렇게 공조도 해야 되고, 근데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트럼프 같은 경우는 환경에 굉장히 신경을 안 썼잖아요. 그래서 환경 관련 예산도 다 깎고, 뭐 기후 협약도 탈퇴하고, 그다음에 환경 어떤 기후위가 다 거짓이다 이렇게 막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코로나가 우리가 사는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저는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가 계속 우리를 괴롭힐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구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함부로 그냥 무관심할 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제안도 하고 그런 게 어떤 생태 신학이나 그다음에 크리스천들이 그 환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이나 점점 이렇게 인식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뭐 크리스천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개인 구원이나 하나님 사랑을 알지 이 어떤 청지기로서의 어떤 지구를 가꾸고 그런 거는 굉장히 희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의 인구 감소, 고령화 사회에 지금 와서 지금 이제 데드 크로스라 그러죠. 그래서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지방의 도시들이 인구가 다 쪼그라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 난리예요. 지방 사립대도 다 지금 문 닫을 판이고, 이 문제 이제 우리가 이제 겪어야 될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부동산이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거꾸로 이게 뭐 지금 더 난리죠. 코로나 때 뭐 경기는 안 좋은데 부동산은 뭐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진짜 이게 어느 시점에 터질 텐데 이게 만약에 일본처럼 된다 그러면 이게 부동산 갖고 있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한국도 그렇게 우려되는 지금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문제 부동산 그래서 과연 크리스천들도 이런 부동산 투기와 이런 것들을 정당한 투자로 봐야 되는가 그런 걸 한번 고민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딘가 투자를 통해서 얻어지는 돈의 목적이 뭔가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이거예요. 남들이 다 하니까 뭐 나도 뭐 해도 상관이 없겠다. 근데 이거는 항상 이렇게 퀘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거에 하는 나 근본적인 동기가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혐오사회 뭐 미국에 있으면 제가 뉴스 오늘도 봤는데 이게 한인들 할머니들 뭐 또 노숙자가 뭐 구타를 했다 뭐 어떻다 이게 지금 미국도 굉장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증오범죄가 막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한국 같은 그리고 또 미국 얼마 전에 뭐 이제 보수 나뉘어가지고 서로 막 의사당 난입하고 막 한국도 이 보수 진보 나뉘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대화도 안 되고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점점 이렇게 민주주의 발전하고 기술 발전하지만 이게 점점 사람들을 혐오하고 서로 갈라지는 양극화 현상이 이게 오래 가겠구나. 그래서 그런 그 혐오 사회나 그런 거에 교회가 치료자가 되고 화해자가 돼야 되는데 거꾸로 교회가 그거에 어떤 혐오 사회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굉장히 좀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우리가 복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이거를 어떻게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화평자가 될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장 큰 거는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자영업자들 엄청 힘드시죠.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이제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뭐 기술적인 거 몰라도 그런 기술적인 것을 할 수 있는 외부 도움가를 뭐 쓰던지 아니면 본인이 공부하든지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배우고 바꾸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고 그 다음에 패러다임도 우리가 예전에 살았던 이거는 좀 큰 담론인데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가 과연 이게 지금 사는 방식대로 똑같이 살아도 될까 퀘스천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물질적으로 너무 우리가 풍요하게 이거를 막 그냥 무책임하게 소비하는 게 아닌가 너무 또 이게 지구 생각 안 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막 그냥 환경을 해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 철학 우리가 이제 기술이 발달되지만 사실 과학자들은 이게 기술이 미칠 영향들을 연구하진 않아요. 그냥 기술 자체를 연구하는 거지.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기술 철학 부분들은 인문학이나 이런 여러 이제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전에는 이게 뭐 각자 전문가가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부분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거를 아울러서 기술의 발전과 인문학과 동시에 보고 이거를 또 정책에다 반영도 하고 그런 좀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뭐 기술 발달되면 주식 투자하겠다 뭐 그게 끝이 아니라 여러분도 공부하시고 이게 미칠 영향이 어떻게 되고 그럼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부분도 생태신학 이거 환경은 우리가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환경까지 생각하는 신학을 우리가 성도들한테도 알리고 우리 생활에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경제도 지금까지는 어떤 성장 목표 위주로 뭐 경제 성장률 GDP 뭐 그게 아니라 과연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의미와 그런 것을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좀 멋있는 자본주의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생활도 우리가 요새 이제 저는 식품 쪽에 있다 보니까 이 대체육이나 플랜트 베이스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팬데믹 때. 특히 젊은 사람들은 MZ 세대들은 이런 그 윤리적인 소비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친환경적인 거. 그래서 이런 육식에 우리 어떤 소 한 마리 키우는 거 대비해서 우리가 식물성 단백질 취하는 거는 지구에 영향을 주는 게 엄청 틀려요. 소 한 마리 키우기 위해서 거기 들어가는 그 뭐 콩이나 뭐 키우기 위해서 그 다른 그 정글을 파괴하고 그 여파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식생활도 점점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요새 ESG라 그래서 ESG가 이제 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서 기업도 사회적인 환경적인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파타고니아, 저도 이제 잘 사입는데 이 회사는 돈을 버는 목적보다는 어떤 이 전문가를 매니아를 위한 뭐 등산 장비도 만들지만 친환경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지구에 영향을 덜 미치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광고도 아예 Don't buy this jacket 해가지고 옛날 자켓 갖고 오면 수리도 해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더 이런 효과로 더 회사는 잘 되고 또 환경적인 어떤 명분도 잘 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회사들을 많이 구매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는 B 코퍼레이션인데 이게 이제 사회적 환경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인증이에요. 그래서 이런 마크 써 있는 제품들 더 활용을 하시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올게닉이나 뭐 그런 친환경 제품들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소셜 벤처.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런 창업할 기회를 더 많이 가져야 돼요. 특히 사회적인 이슈를 해결하면서 혁신할 수 있는 소셜 벤처, 그런 창업가가 많이 필요해서 그런 어떤 비즈니스 플러스 사회적인 이슈 해결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거를 위해서 한국과 네트워크하고 미국에서도 제가 지금 뭐 홈리스 사역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비즈니스하고도 연결해서 이분들을 일자리 창출하거나 뭐 그런 이제 시도를 하려고 생각 중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검색보다 사색. 우리가 이제 언제든지 인터넷 접속해서 뭐 구글이니 뭐니 굉장히 이제 인포메이션이 많죠. 사람들은 거꾸로 뭐 정보가 더 뭐 흘러 넘쳐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우리가 깊이 사고하고 비판적인 사고하는 거는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영화 보면 이디오크라시라는 영화가 있는데 인류 미래가 나중에 인류가 이제 IQ가 80이 되고 다 로봇하고 인공지능이 일을 하니까 우리는 뭐 그냥 가벼운 테레비 보면서 웃고 떠들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인류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 바보처럼 된 거죠. 근데 이제 정작 중요한 게 우리가 멈춰서 사색하고 깊은 성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팬데믹 때 이렇게 사색하고 그런 기회가 돼야 되는데 다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책도 읽고 좀 삶도 돌아보고 또 상상도 펼치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항상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뭔가 채워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산적이란 게 뭔가 이렇게 그냥 나도 모르게 막 바쁘게만 지내는 거 이렇게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책도 읽고 좀 사색하고 앞으로 좀 창의적인 그런 것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요새 이제 MZ 세대가 우리 이제 20대, 30대 그런 10대 후반 MZ 세대라고 해서 밀레니얼하고 Z 제너레이션. 그래서 이 사람들은 특징이 어떤 정의라든가 환경 문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공평. 이분들을 상대로 대화를 할 때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는 라떼는 말이야 꼰대를 하면 안 돼요. 꼰대처럼. 그래서 이 세대가 완전 틀리기 때문에 되려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저는 X세대예요. 저는 73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간에 낀 세대인데 이게 밑에 세대한테 뭐 훈계질하고 그러면 안 돼요. 더 배워야 되고 조심스럽게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지만 이 세대를 더 우리보다 어떤 뭐 사회적인 이슈나 환경 문제에 더 관심도 많고 앞으로 좀 기대를 거는, 그래서 MZ 세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노마드. 제가 이제 그런 삶을 추구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진짜 세계 여행 다니면서
어디서든 일할 수 있고, 지금 사실 이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국 출장 왔는데,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처럼 우리는 크리스천은 그 노마드가 우리 DNA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어떤 물질적인 추구보다는 언제든지 우리가 떠날 수 있고 항상 가볍게 미니멀하게 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기그워커.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제 앞으로 인간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기그워커들, 뭐 우버 기사나 뭐 딜리버리, 뭐 앱 딜리버리 하시는 분들, 뭐 그런 분들 다 기그워커예요. 심지어 저도 어떻게 엄밀히 따지면 사실 컨설팅이란 게 뭐 기그워커 비슷한 거죠. 근데 이제 그 자체가 이제 노동의 대부분을 이제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아이들 때는 이게 자기 재능에 대해서 어떤 생계에 위한 일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직업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갖는 이제 시대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컨설팅 업도 하지만 뭐 평소에는 글도 쓰고 작가처럼 하고 또 어떤 사회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옛날에는 정체성이 어떤 하나의 직장 가지고 여러분을 규정을 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어떤 삶의 영역들 그거를 한국말로 뭐 부캐 아니면 멀티페르소나 뭐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많이 갖고 여러분들을 어떤 자아 실현도 하고 경제적인 어떤 그런 문제도 해결하고 그래야 되는 시대가 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우리가 옛날에는 뭐 컴퓨터 들고 뭐 이렇게 노트북도 옛날에 요새는 다 이걸로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도 다 이거 사용하는데 저도 옛날보다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 책들은 잘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뭐 겨우 구해서 이제 뭐 비싸니까 진짜 읽고 싶은 것만 추려 읽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이 스마트폰에 그 앱을 깔아놨어요. 밀레이 서재. 그래서 한국에 뭐 정기적으로 돈을 주면 무제한으로 책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뭐 출장 다니면서 읽고 애들 뭐 미국에 있으면 라이드 하다가 읽고 짬짬이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보통 책 1년에 읽는 거 카운트 해보니까 한 250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읽고 또 바로 읽다가 좋은 거는 제가 노트를 바로 핸드폰에 저장을 해요. 그럼 제가 글을 쓸 때 한 번씩 쫙 그거를 모아놓으면 그게 제가 글을 쓸 수 있는 글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통해서 글도 쓰고 뭐 책도 읽고 강의도 다 유튜브나 여기 뭐 우데미나 콜세라 같은 거 깔아 놓으시면 그냥 들고 다니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그래서 요새 이거를 포노 사피엔스라 그래요. 뭐 책을 쓴 최재봉 교수님이 쓴 책 이름이기도 한데 그래서 이걸로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공부를 하시고 이걸로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섭 융합의 시대. 그래서 옛날에는 한 분야 공부하면 그 분야 전문가 쳐줬는데 이제는 두루 이제 봐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처럼 옛날 뭐 레오나르도 다빈처럼 뭐 화가이면서 수학자고 뭐 물리학자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한 분야만 파가지고는 어떤 사물을 파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나 평신도는 신학을 알아야 되고 목사님은 또 인문학도 알아야 되고 또 성도들도 인문학도 알고 신학도 알고 자기 분야도 알고 이게 다 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어떤 사물을 볼 때 칼라처럼 볼 수 있고 단편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넓은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크리스천이 참 안타까운 게 이 세상하고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그런 힘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우리 언어로 뭐 성경 언어로 얘기하지만 세상은 그 언어를 쓰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 언어로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너무 크리스천들은 이게 사실 공부도 안 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너무 담을 쌓아요. 이게 그렇다 보니까 그런 뭐 변증가들도 없고 그러니까 세상과 소통할 수 있고 하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책도 많이 읽으시고 공부도 하시고 세상 이슈도 아시고 좀 넓게 볼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사고가 필요하다. 시스템 사고가 뭐냐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그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원인, 또 그 원인 밑에 원인, 원인 밑에 원인 한 5번은 물어야 된다는 거죠. 큰 틀을 봐야 되는데
크리스천들은 굉장히 단편적이에요. 그냥 그 바로 요 밑에 있는 현상만 보고 요거만 하는데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스템 사고라 그래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이제 책 읽는 많은 분야가 메타인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일 많이 빠지는 오류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아는 거는 진짜 그림의 요만큼인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네 자신을 알라는 얘기는 네 분수를 알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 네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공부를 해라. 그래서 너의 정체성을 찾아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초연결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합평자도 돼야 되고 변진가도 돼야 되려면 이게 연결자가 돼야 돼요. 그런 진보든 보수든 중간에도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미니멀리즘 저는 이제 미국에 살다 보니까 참 힘든 것 같아요. 뭐 환경적으로나 이게 너무 항상 풍족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거를 참 의식적으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최소한 소비를 하려고 그러고 좀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만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이 살았던 행적을 보면 굉장히 미니멀리스트로 살았는데 이거 크리스천들은 너무 이렇게 물질주의에 빠져들지 않나 그런 반성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멀티페르소나 그래서 우리가 100세, 120세까지 살면 보통 뭐 사람마다 틀리겠지만 60에 은퇴한다 그러면 나머지 4, 50년을 뭐 그냥 그 멍하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럼 뭔가 해야 돼. 의미 있는 일을 찾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생각을 못 하시고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또 일이 없다 보면 건강도 나빠지고 뭐 치매도 오고 그러는데 이거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계 상관없이 또 여러분들 취미도 찾고 좋아하는 것도 찾고 저는 이제 최근에 쓴 책의 호모 부스터 그 책은 과연 인간이 그러면 일을 다 로봇하고 뺏겼을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인간을 규정하는 노동하는 인간으로서의 노동이 안 되면 뭘 해야 되나 그 중에 큰 부분이 저는 어떤 남을 돕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남을 부스트한다. 그래서 호모 부스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활동을 하시고 봉사활동 하다 보면 남들 도우는 것도 하나의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꼭 넣으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좋아하는 탤런트들, 취미들 그런 것들 많이 개발할수록 삶이 풍성해져요. 그래서 저도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뭐 골프 치는 거 좋아해서 주말에 친구들하고 골프 치고 여러 개를 색깔을 다양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도 찾고 또 거기 통해서 나온 탤런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 좀 멀티페르소나로 살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 제로 창업의 시간. 자,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정규 일자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들이나 또 여러분들도 창업해야 된 기회가 많은데 옛날에는 창업하려면 가장 큰 게 이제 어떤 자본적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 창업을 못하죠. 근데 지금은 이게 마이크로 창업, 뭐 제로 창업. 왜냐하면 창업이 많은 경우에 이제 뭐 어떤 지식이나 어떤 경험, 그다음에 SNS 이런 데서 많이 창업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컨설팅 어떤 제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인터넷 하나 있으면 거기에 제 웹사이트 만들고 홍보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이제 기회들이 이제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에서 화두가 에질리트예요. 그러니까 민첩한 거, 영어로 에자일. 그 다음에 회복 탄력성, 리질리언스라고 하는데 이게 실패했을 때 빨리 일어나는 거. 자,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옛날에는 뭐 5년, 10년 계획 막 디테일하게 짰는데 이게 계획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팬데믹도 일어나고 금융위기 나고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어떤 환경이든 우리가 빨리빨리 민첩하게 바꿀 수 있는 거 그리고 실패를 해도 바로 회복할 수 있는 거 그게 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삶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뭐 그러니까 내 비즈니스를 봐도 그렇고 빨리빨리 그때그때마다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분 삶의 개인의 환경에서도 빨리 그걸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의 어떤 DNA는 항상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때 항상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단단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데 그게 회복 탄력성 같아요. 그런 거를 여러분들 삶과 신앙과 비즈니스에 접목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열린 사회, 폐쇄 사회. 지금 이게 뭐 사회가 발전되고 있다지만 사실 더 폐쇄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 같은 사회, 폐쇄 사회죠. 그다음에 열린 사회는 이게 이제 뭔가 이렇게 오픈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대화할 수 있고 이제 그런 사회가 열린 사회인데, 그래서 칼 포포에서 쓴 책에도 나오지만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그런 세상입니다. 그런 역할을 교회가 해야 되고 열린 사회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창의성, 영감이 중요하다. 그래서 결국 로버트가 다 하고 인공지능 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창의성이에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인공지능도 노래도 짓고 그림도 그리지만 인간만큼 그렇게 창의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 뭐 이제 기름 훈련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성경 묵상, 말씀 묵상 깊이 하다 보면 그 밑에 행간에 숨긴 어떤 뜻과 그런 의미가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귀납법적 그 성경 뭐 통독이나 그런 거를 모임을 하면 거기서 굉장히 많은 통찰력을 찾는 훈련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결국 비즈니스나 내 삶에도 도움이 되고, 또 크리스천들이 성경만 보는 경우인데 여러분들 독서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독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 중에 하나가 지적인 능력도 이걸 그냥 섞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문학도 열심히 보시고 그 어떤 우리가 가진 기독교의 어떤 파운데이션 위에 그거를 쌓아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 생각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 저도 뭐 책 쓰고 하지만 이제 실천하는 부분이 제일 어렵기도 하고, 또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 뭐 성경에서도 말하지만 진짜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도 조그맣게 실천하고 생각나면 바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은퇴 후 100세 시대,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 교육받고 가족 부양하기 위해서 2, 3년 살고 나머지 4, 50년 이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을 안 해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그 진짜 사람들 사는 패러다임이 돈 벌어서 빨리 은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은퇴하고 이 사람들 할 게 없어요. 맨날 골프만 칠 수도 없는 거고, 과연 거기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나머지 은퇴 생활을 할 건지는 지금부터라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은퇴하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생각 드시면 조금씩 해보세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어느 아침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결론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아직도 큰 파도가, 지금 팬데믹 파도가 뭐 더 간 거일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파도를 타는 거, 항상 그 민첩하게 그런 우리가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뭐 세상은 막 지금 다 쓰러져 가지고 사람들 뭐 정신 없죠. 그렇지만 이사야서 6장 13절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거룩한 구루터기처럼 하나님께서 타지 않는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더 단단해져서 이런 또 하나님 사명을 소명을 깨닫고 또 우리가 또 남을 섬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민첩하고 회복 탄력하고 그다음에 창의적이고 뭐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그다음에 빅터 프랭클린이 죽음의 수용소 그 책에서 유대인 수용소에서 이분이 심한 고통 속에 있고 막 그 평생 썼던 논문 막 다 잃어버리고 절망인데 이분은 끝내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나와서 한 얘기가 결국은 인간은 의미를 찾는 존재이다. 우리가 진짜 지금도 어렵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인간이 사는 의미가 없으면 우리는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겨우 먹고 살려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비전이 있으시고 또 각 개인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으신데 그거를 찾는 게 우리의 의미고
찾았을 때 그거를 진짜 성실한 종처럼 그거를 진짜 하나님과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팬데믹 왔을 때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사는 어떤 방식, 환경을 우리가 너무 무책임하게 파괴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생각하시고 또 우리가 너무 물질주의에 빠져 있지 않나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를 간단히 마치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제가 빨리 얘기했지만 이런 것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팬데믹 동안에 어려운 점들과 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유익하게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의 또 실천 계획들을 세우셔서 남은 팬데믹 기간 동안 또 생산적으로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